이번 시간은 챕터 01 농업, 농촌 및 디지털 상시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풀면서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빈도수, 출제 빈도수를 기준으로 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풀어나가야 하는가라는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험 대비에 있어서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빈출 키워드, 첫 번째 농협 상식인데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어떤 조직에 지원을 하겠다, 뭐 기업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기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포지션, 역할이라는 부분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고가의 항공사는 풀 서비스에 뭐 대리점도 접수도 하고 뭐 여러 군데에서 활동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가 항공사다 그러면 그냥 온라인만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업 구조 자체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농협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첫 번째가 다음 중 NH농협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NH농협은행은 2012년에 설립되었다. 이 1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NH농협은행의 대주주는 농협중앙회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주주는 농협금융지주회사죠. 그래서 농협중앙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내용을 궁금하다. 그럼 사이트는 농협 금융지주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다 연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NH 스마트 뱅킹 출시는 2010년 4월이죠. 1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들을 왜 냈을까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대의 발전에 맞춰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라는 히스토리잖아요. 그럼 히스토리로 현재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뱅킹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동그라미 처음으로 외환 업무를 개시하였다. 1980년대라고 되어 있는데 1969년 7월에 개시됐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 NH농협은행의 비전은 고객사랑 1등 민족은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드림 하면은 그냥 꿈이죠. 근데 비전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성할 수 있는 꿈이 될 텐데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 사랑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뭘 하겠어요? 사랑받는 이라는 표현이 적정하겠죠. 실질적으로 해당 사이트 내에서도 이 명시해 놨으니까요. 따라서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협동조합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합이라는 부분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에, 농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농사를 짓는다 하면 영세예요. 영세한 분들이 제각각 시장력을 갖춘 어떤 큰 규모의 유통업체와 거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개별이기 때문에 시장력이 약하겠죠. 그때 상호 간에 조합을 형성을 해서 동등하게 비싸게 팔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당한 가치로서 거래를 하겠다. 그래서 형성되는 게 조합이죠. 그래서 그 해당 박스 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으로 그래서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종종 나오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박스 내에서 설명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은 3번 신세대 협동조합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합이다라고 하게 되면 출발을 기본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영국 산업혁명이 있죠. 산업혁명에서는 그 노동자를 뭐로 봤어요? 그냥 사람, 인격체라기보다는 바라보는 관점에서 중요도를 얼마큼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철로를 설치한다. 미국이 철로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 전 지역을 퍼져나가야 되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큰 상황이죠.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 분업도 나오는 거고, 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동작 연구를 해서 많이 생산할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노동한 대가 그 적정한 보수를 받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세한 생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로치데일 직물회사에 있어요. 여기서 노동자들이 우리가 받은 보수로는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개별로 구매하니까 너무 비싸다. 우리 소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모이자. 그러면 협상을 할 수가 있고 좀 저렴하게 구매하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치데일 직물회사에서 조합이 형성해낸 거를 시초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다시 말해서 그 구매한 물품을 우리가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형태죠. 그래서 협동조합의 형태예요. 그래서 소비자 협동조합은 일본에서는 그 소비자들이 최종 소비를 하겠다라는 조합이고요. 노동자 협동조합은 노동 근로를 위해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이 모인 것이고요. 뭐 박스는 신세대 협동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을 형성을 했는데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라는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이다라고 하면 농업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세한 분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조직화 기구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이론 더하기에 보시면 중간 시작점쯤에 협동조합의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로치데일 협동조합 말씀드렸던 설명도 나오고 두 번째 동그라미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게 되는데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처음 생겼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아가는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이 표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협동조합의 유형이 있죠. 그러니까 이 유형을 뭐냐면 어느 조합이 아니라 이 조합의 성격은 무엇이다. 이 조합의 성격은 무엇이다. 이렇게 묶어놓는 걸 유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 내가 쓰려고 그래서 소비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보시면 최종 소비자 조합이라는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최종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생산자 협동조합은 농업 협동조합이라고도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생산자들이 모인 조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뭐 이번 문제의 문항들이죠. 그래서 노동자 협동조합은 노동자 주체가 되어져서 노동, 환경,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농업협동조합법이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시험 문제에 뭐 빈번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을 보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고요. 2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있다. 틀린 거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뉘앙스로 나온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몇 조 몇 항 뭐 이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그 뒤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업 구역에 두고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라고 앞에서 1항에서 말했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법률상에서는 자연에 의해서 태어나는 자연인이 있지만
자연인들이 모여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기구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도 하고 세금도 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격체로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법인이에요. 그래서 경영하는 그 해당 사업장에 있는 경영법인은 조합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법 중 24조를 보시면 조합원의 책임이 있는데 조합원의 책임은 자신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해요. 무한대가 아니에요.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신이 무한대 책임을 위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의 출자액을 그 한도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조에 가입해 보시면 1항에 1번에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억하실 부분이 2항에 제19조 1항에 따른 조합원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농업에 활동을 하시거나 그에 관련된 사업소가 있는 이라는 것이 관련된 19조 1항이잖아요. 그 조합원은 해당 지역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 농업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뭘까요? 기간이겠죠. 그 다음에 사항에 보시면 지역 농협은 조합원 수를 제한할 수 없다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농지법 시행령 중에 제3조 농업인의 범위가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1목부터 3목까지 있죠. 그래서 1목에 보시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치들이 나오게 되면 물어보는 건 그 수치를 근거로 해서 물어보겠죠. 우리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법률상에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두고 있으면 그 기한 내에 법률적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제한이 있다. 그럼 그 제한 내에 내가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내가 대처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물어봐요. 그래서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농지의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지배하는 자도 농업인의 범위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도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여기서도 이제 꿀벌과 관련된 부분들이 물어봤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뭐 물어보는 부분보다는 이제 문항에 나왔었죠.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농협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내용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빈출 키워드 두 번째 농업정책이에요. 농업정책은 농업 경영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어떠한 지원을 받거나 어떠한 경영을 해야 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정부에서 매년 정하는 공공비축용 벼 매입 가격은 농가 소득 증감에 큰 영향을 끼친다. 다음 중 공공비축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옳지 않은 거면은 이제 나머지 맞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공공비축제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한 쌀 시장 개방 유예기간 종료 이후인 2015년에 도입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2005년도에 도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15년도에 도입했다라는 기간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WTO 해서 무역 자유화라는 것을 지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와는 거래를 하지만 어느 나라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거나 뭐 빈도수에 따라서 뭐 높은 빈도로 거래를 하거나 적은 빈도로 낮은 빈도로 거래를 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 그럼 상호간에 협상을 해라.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호간의 협상에 의해서 무역의 조건 같은 것들을 하게 돼요. 이제 이런 흐름상에서 정책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공비축제는 2005년부터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 더하기에 보시면 뭐 개념적으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어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2021년 10월에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고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을 기부하면 뭐 관련된 기금 가지고 주민복리 등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기부한 분들에게는 일정 답례품 제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조직도를 설명을 할 때는 그 흐름을 반영을 해서 도형으로 표시하잖아요. 예를 들어 수많은 사원들이 대리가 되고 부장, 과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적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한단 말이에요. 인구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태어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고령으로 이러면 이제 안정적이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역삼각형의 상황이 생겨버리면 고령이신 분들이 많고 이제 출산하신 분이 적은 이런 불안전한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 내에서 지방소멸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 두 번째 줄 보시면 2021년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라는 점이에요. 활성화를 위한 거죠. 그 다음은 농민수당 지급 사업이에요.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그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농업인 법률 구조인데, 법률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가분들이 아니고서는 잘 모르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게 돼요. 바로 이 부분들이 이 구조와 관련된 사업은 두 번째 줄 보시면 농업인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농업인 무료 법률 복지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뒤이어 나오는 그 공익직불제가 있는데 그 표 밑에 있죠. 공익직불제라는 건 농업활동을 통해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정 등 공익기능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도, 해당 내용도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럼 무조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니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내국인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내국인 신청일 전 2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에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 사실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게는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내용들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문제로 해서 간단한 어떤 그 문장으로 나오거나 핵심적인 용어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해당 문제들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조건도 얘기해주고 공익직불제의 개념도 써주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도 써주면서 틀린 거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정제도 같은 경우에 네 번째 줄 보시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대상이 나오죠.
농업 농촌의 다원적 자원 중 100년 이상의 전통성을 가진 농업 유산을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 중간에 지정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역사성, 지속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100년 전통 앞으로도 쭉 그게 이제 역사성, 지속성이죠. 그러면서 생계 유지, 고유한 농업 기술, 전통 농업 문화, 특별한 경관, 생물 다양성, 주민 참여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산물 우수 관리제도 GAP, 갭이 있죠. 그래서 우수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안정성 인증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품목을 구매하시다 보면 뭐 녹색 마크 있는 거 뭐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런 이 우수한 상품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축산물 이력제인데 해당 축산물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 끝나서 소비가 이루어지는가를 쭉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이유는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그 추적을 통해 전부 회수를 하거나 폐기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즉각적 대처를 가능하게 해줘요.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해당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런 데서 와서 내가 이렇게 소비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인데 이 부분도 문학으로 나왔죠.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 사용이 가능한 농약들 목록 만들어요. 쭉 만들고 그럼 포함되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느냐? 허용하지 않는 부분은 그 다음 줄 나오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잔류 허용 기준을 0.01kg당 mg으로 설정하게 되는데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주 미약하게 사용을 하라라는 건데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농약 관리법에 대한 내용 중에 두 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농약의 제조업, 원재업,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록이냐,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느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법률적 용어로. 근데 여기서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이 토종벌 육성 사업인데 이 토종벌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는 벌이 없어지면 위험한 상황을 재난으로 해서 만든 영화들도 있는데 토종벌 지켜야 돼요. 식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곤충이죠. 그래서 이 토종벌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보시면 토종벌을 10군 이상 보유한 토종벌 분야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와 토종벌 사육 경력이 5년 이상인 농가가 신청할 수 있고요. 이 신청의 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신청하면 그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 창업농 성발 및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네 번째 줄 보시면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인 사람, 영농 경력이 3년 이하, 사업 신청을 하는 시, 군, 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립경영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 2년 차는 월 90만 원, 3년 차는 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과 지원의 규모, 이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빈출 키워드 세 번째 농업 상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 중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옳은 거니까 3번에 보시면 유기농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유기농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소득 수준이 과거와는 달라졌잖아요. 생존이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생존이 충족이 되고 나면 안전이라는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소득이 달라지면서 이 유기농이 아닌 그런 식품도 소비할 수 있지만
유기농도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 부분을 확산됨에 따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약과 화학 비료의 양은 미국, 캐나다에 비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들에 대한 높고 낮음은 뭐 해당 해설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데이터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 비교를. 그 다음에 이론 더하기에 보시면 에그테크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을 뜻하는 어그리컬처와 테크놀로지의 조합으로서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첨단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로봇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규모가 이제 상당하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있는데 이 GMO하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LMO하고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이 설명이 뒤섞여서 틀린 문항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관련된 내용 5번째 줄 보시면 공식적인 용어는 LGMO인데 LMO는 살아있음을 강조, 동물, 식물, 미생물 등과 같이 생식, 번식이 가능한 생명체, 살아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죽어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GMO는 생식이나 번식을 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용어적인 부분인데, 다음 중 어떤 기구는?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예요. 이 부분의 기구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뒤이어 나오는 내용들도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틀리지 않는 내용으로, 옳은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개념들은 간단하게라도 좀 숙지하고 계시는 게 필요해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콜드 체인 시스템이 뒤이어 나오는데, 우리가 무언가 수확을 한다. 그때부터 소비까지의 기한은 주어져요. 점점 우리가 야채 코너에 가면 이거 시들었네, 사지 말아야지, 싱싱하네, 사야지, 이런 결정을 하듯이 신선하게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것까지 이어주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 넘겨주듯이 해당 농축산 식품 같은 경우에 신선하게 보관도 하고 유통도 하고 소비지까지 신선하게 진열을 디스플레이를 해서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도록 쭉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이 연결된 체인처럼 시원한 상태로 신선하게 간다. 그래서 콜드 체인이고 서로 다른 그런 유통업자들이나 서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람들 있죠. 보관을 하거나 운송을 하거나 하역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서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는 분들이 하나로 묶인 거죠. 신선함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위해 묶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콜드체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빈출 키워드 4번째 디지털 상식이에요. 1번에 보시면 28GHz의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용, 무선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기술은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표현하는 5G예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상식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두는 부분 또한 현재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농업에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할 때 어떤 무선 기술을 어떤 각각의 사물 인터넷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사업체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설명도 해주고 연결도 시켜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1번의 답은 4번이고요.
이번에 통신망 제공 사업자는 모든 컨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하는 용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별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연결된 상태 내에서도 이 통신망 제공 사업자는 관여하지 않는 중립성이죠. 그래서 2번의 망 중립성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론 더하기에 보시면 빅데이터가 나와요. 이 빅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많다라는 개념 그 이상이에요. 그냥 우리가 1, 2, 3 이런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있죠. 영상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장이 되어지면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다양하고 복잡한 대규모의 데이터 셋 자체뿐만 아니라 세트로부터 정보를 추출한 결과를 분석,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줄 보시면 빅데이터의 특징으로는 3부위가 제시될 수 있는데 데이터 크기, 데이터 속도, 데이터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을 통해서 어느 것에 관심들이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그 통계 같은 경우에도 집단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의류를 생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파란색을 좋아하시는 분, 뭐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 뭐 다른 어떤 뭐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 그룹을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룹에 따라서 시장성이 있다, 좀 작다, 그럼 우리는 큰 시장성. 근데 그 시장성에 내가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분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크기, 속도, 데이터 다양성 다 필요해요. 또한 가치, 정확성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용어적인 부분들이 VR, AR, MR, XR, SR이 있는데 VR은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게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 환경을 컴퓨터로 만들어 이용자가 실제 주변 상황,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예요. 뭐 그런 뉘앙스로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정보 관련된 그런 자격증 문제 내에서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라는 표현을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라고 되어서 틀린 그런 뭐 오해 시험에서는 있는 적도 있어요. 그 다음 AR은 증강현실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환경 같은 부분들이 이제 시각화되는 거죠. 현실 환경에. 그 다음에 MR은 혼합현실이에요. 그래서 청각, 후각 이런 부분들까지 접목하는 것을 혼합현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XR은 확장현실이에요. 그래서 VR, AR, MR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고 그 다음 줄 현실 공간에 배치된 가상의 물체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등 극도의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나 기술을 XR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대체 현실은 SR이라고 해서 VR, AR, MR과 달리 하드웨어 필요가 없고요. 이 하드웨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 있죠. 컴퓨터에 뭐 한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한글 작업하죠. 휴대폰이 있어요. 한글 프로그램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서 한글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작업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하드웨어가 필요 없으며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에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킹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이어져서 나오는 스니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니핑은 코를 킁킁거리게 냄새 맡기라는 뜻으로 네트워크 통신망에 오가는 패킷을 가로채 사용자의 계정과 암호 등을 알아내는 해킹 수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A라는 이 컴퓨터 뭐 노드가 있고 B라는 뭐 금융기관이 있으면 이렇게 거래가 되겠죠. 여러분들 수학여행 갈 때 전교생을 한 버스에 태운다라고 생각해보면 모이는 것도 오래 걸리고 타는 것도 오래 걸리는 거고 이동도 오래 걸리고 내리는 것도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마다 버스 한 대씩이 효율적이니까 밤마다 배치를 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금융정보의 데이터가 상당히 많다면 잘라서 보내는 게 낫죠. 그게 패킷이에요. 그래서 이제 패킷을 보내게 되는데 그 패킷에 있는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계정 암호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스니핑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DeFi가 나오는데 금융의 탈중앙화라는 뜻으로 중앙기관의 개입, 중재, 통제를 배제, 거래 당사자들끼리 금융거래를 직접 하자라는 개념이 DeFi예요. 그래서 용어적인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인 부분들을 알아두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디지털 세금이에요. 디지털 세라고 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인터넷 기반 글로벌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디지털 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을 활용하잖아요. 기반 시설을. 그 다음에 프롭테크라고 돼서 부동산과 기술 합성으로 기존 부동산 사업과 정보 기술의 결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알고 상대방이 모르면 내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정보 기술에 의해서 정보가 공개가 되고 누구나 확인하고 직접 가서 공개된 부분들을 가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프롭테크 기술 중 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2020년 7월 14일 확정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하나로 핵심 내용은 현재 최고 수준인 전자정보 인프라나 서비스 등의 ICT를 기반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정보기술에 있어서의 압도적인 선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크데이터라는 용어가 있는데 정보를 수집한 후 저장만 하고 분석에 활용하고 있지 않은 다량의 데이터를 그냥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크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 나오는 이제 또 내용 중에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 이제 무어의 법칙,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메칼프의 법칙이 있는데,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이 있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이제 무어에 의해서 18개월마다 2배씩 집적 회로가 이렇게 발전하더라라고 제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튜링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기계가 인공지능을 갖추었는지를 판별하는 실험이 튜링 테스트예요. 그 다음에 메칼프의 법칙인데 인터넷 통신망이 지니는 가치는 망에 가입한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메칼프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은 인터넷에 지식 공유하시죠. 그래서 지식 공유를 하고 또 그러한 공유들이 맞는지 교차 검증도 하시고 하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해당 가치들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메칼프 법칙이 바로 그 가입자 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부분들로 제시한 거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정보를 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구름으로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용자, 유저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림을 도식화할 때 구름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내가 한글 프로그램 없어도 그 회사 가서 내가 사용하고 저장할 수 있듯이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관련 문제를 풀면서 이론상 문제가 이제 좀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용어들,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이런 유형을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학습을 할 때 미사오구를 같이 학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고 계셔서 어떤 표현들이 달라지더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시거나 본인에게 맞는 방향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복습 부탁드리고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